지금 투자할 때 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행동하지 않고 네.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왜냐면은 지금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부동산 공부를 6개월을 했대요. 아. 근데 계속 교육을 받고 되게 힘들게 임장 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교육하는 그룹에서 네. 결국은 집을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공부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요 그런 지식도 중요하지만요 교육만 받고 부동산에 결실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빨리 시간을 아끼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 암기해야 되는 시장이 아니라요. 네. 부동산은 오픈북 시험이에요. 그냥 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발견을 했으면요 시간을 아끼는 투자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계속 상담을 하다가 네.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하고 그러다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상담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공부만 하지 마라. 네, 자, 요약 잘했습니다. 두 번째, 돈에 비해서 지역의 입지와 물건을 포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은 작은데 나는 돈이 한 3억이 있는데 나는 무조건 강남과 서초에 들어갈래. 아, 눈높이를 현실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높게 잡는 경우들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죠. 나 과거에 강남의 대치동에서 그다음 압구정동에 살았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지금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3억 있는데 강남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 저는 이거는 눈을 낮추라고 해요. 네. 돈이 1억이 있는데 서울의 신축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 이것도 눈을 낮춰야 돼요. 그렇죠. 낮춰서 거기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되 단계를 밟아서 가야죠. 단계를. 그래서 과거의 숫자라든지 과거에 내가 투자금으로 뭐 3억 4억이면은 4년 전에는 강남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향수를 가지고 있다든지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걸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린다는 건요. 기억에서 지워서 나는 이거 몰라가 아니라 그거를 반성하고 수정한 다음에 미래를 그냥 설계를 해야지 과거 향수에만 몰입돼서 내 돈은 많이 없지만 여기 들어갈래라는 식으로 부동산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네, 경제력의 눈높이를 맞춰라. 오늘 요약을 매끄럽지 않은 진행이었는데 요약은 정말로 깔끔하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만약 현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집을 팔고 싶어. 네. 팔면은 상급지로 못 가요. 지금은 그냥 동일보다 못한 데를 가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이 뭐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계속 그걸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이거를 막 고가주택으로 갈아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가주택으로 갈아타면은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죠. 중과가대주 취득세가. 그래서 만약에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네. 고가주택을 이렇게 보지 말고 세금의 규모들을 잘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나 뭔가를 해야 돼. 가만히 있는 것도 투자거든요. 지금 기다리는 투자요. 근데 그 기다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조차도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하면은 세금의 누수가 우리는 납세자이지만요. 세금을 알고 절세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입지 물건이 좋은 게 한 건 정도만 있어도 기다리는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네 번째 하락을 기다리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 그런 질문도 진짜 많이 해요. 아, 나 지금 곡정 같은데 네. 지금 집을 팔고 이제 떨어지는 걸 기다리면 되나요? 라고 하는데 주식으로 비교해 보면요. 하락 언제 할지 압니까? 모르죠. 예, 근데 그거를 떨어져서 뭐 인버스 투자라고 하나요? 네, 내려갈 때 먹는 거. 예, 내려갈 때 뭐 그런 걸 이제 활용을 하는 게 되게 위험한 투자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을 기다리는 게 진짜 위험한 투자예요. 지금 무서운 사람은요, 하락대가 더 무서워요. 그래서 고점이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옮겨 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똑같네요, 정말. 네. 저희도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주가가 엄청 빠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한 3개월 전 정도만 하더라도요. 네. 야, 주가가 너무 올랐다. 큰일 났다. 끝났다. 하고 안 사시는 거예요. 네. 저는 뭐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별로 그런 거 개의치 않으니까 네. 사고 싶으면 사고 안 사고 싶으면 안 사는 거지. 네. 비싸다고 안 사고 뭐 이런 건 아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주식을 사는 거지 돈 배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네. 8만 원까지 갔던 게 이제 6만 9천 얼마까지 떨어진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거의 30몇 %가 네. 빠졌단 말이에요. 고점 네. 대비.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 된 거예요. 30% 빠진 거니까. 아유 무서워라. 되게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근데 내려갈 때는 또 더 내려갈 것 같아서 못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못 사고 저래도 못 네. 사고 결국은 근데 인플레이션 언젠가 스물스물 올라가고 네. 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똑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요, 집을 판 다음에 살려고 하면은 그 중간에 공백이 위험한 순간이 있어요. 네. 집을 그래서 계속 못 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매도자가 집을 내놓고 계약하려고 하면 집을 걷어들이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백이 있으니까 이런 상승장에서는 매수할 물건과 내놓은 매도의 물건들을 동시에 진행을 시켜야 돼요. 네. 그래야지 안전하고, 그럼 매수할 물건이 하면은 매도가 안 되면 어떡하냐.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은 그 매수한 물건의 최대한 3, 4개월 정도를 최대한 잔금 치르는 걸 늘여놓고 그 안에 상승장이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내 물건을. 네. 그 전략을 써야 되고, 오히려 하락장은 거꾸로 해야 돼요. 하락장은 집을 반드시 팔고 네. 그 다음에 집을 매수할 집을 찾아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상승장의 하락을 기다리고 집을 팔고 기다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거를 집을 판 이후에 그 다음에 집을 알아보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하지 않아야 되는 시장이에요. 참 부동산은 되게 너무 이게 신중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저희가 금융 투자는 뭐 자칫 한번 실수하면 발빠르게 빠져나오거나 네.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은 한번 삐끗하면 여파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 되게 신중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 아는 사람도 이번 상승장에 집값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어떤 말요? 한 1년 있다 팔아야지? 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거는 전세 가려고? 전세 갔다가 이 집값이 영원하겠어? 저는 그 말이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을 네. 가지고 배팅을 한다고? 예. 야, 이거는 가장이 할 말이 아니다. 아, 그렇죠. 예, 돈을 더 열심히 하고 뭘 더 잘해서 음. 2주택이 된 다음에 나머지 한 개 주택으로 그렇게 하는 건 좀 이해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배우자랑 아이들이 사는 집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되게 위험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뭐 결과는 뭐 가봐야 되는 거겠지만 네. 어쨌든 불안해 보여. 너 와이프가 동의했냐? 그러면은 뭐 이런 거죠.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 하면 안 되는 행동, 네, 행동하지 않고 지금 같은 시기에 공부만 하는 네. 사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돈에 비해서 예창수에 젖어서 좋은 입지만 바라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접근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락을 위해서 집을 파는 행동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상황에서 좀 상담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게 한 요런 거 네 가지가 지금은 더 있지만은 네. 최근에 이제 제가 느낀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 주간의 부동산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이제 엮어보자면 네. 이제 이번에 현상을 보면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오르지만은 주의할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오르는데 예, 주의할 게 있다. 예. 일단은 첫 번째는 지방의 매수세가 수도권의 매수세를 추월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지방이 더 매수가 활발하고 네. 가격들의 움직임들도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일주일 만에 스타가 된 사람의 사인을 받는 거, 그리고 20년 동안에 어떤 활발한 지속적인 활동을 한 톱스타의 사인을 받는 거,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어요? 그래도 20년 동안 그쵸. 꾸준히 네.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쵸. 지금 지방의 매수세가 올라가는 건요, 지금 일주일 만에 스타가 된 사인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증명되지 않은 스타예요 아직. 근데 그 지방이 다 뭐 안 좋다는 아니지만요, 네. 대부분이 이 반짝 스타에서 지속적으로 가는 톱스타가 되는 거는 몇 명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방의 매수세가 매섭다는 건요, 싸니까. 그리고 갭 투자금이 작게 드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내가 매수한 것보다 더 비싼 전세를 맞추는 경우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왜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지금 지방에 인기가 있는 거는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가 있어요. 그게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취득세 거죠? 중과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격들이 조금은 뭐 한 2억짜리라고 하더라도 뭐 네. 투자금이 되게 작게 들어간 데가 또 있고, 그리고 싸니까
그렇죠. 서울에서 못 사고 수도권에 못 사니까는 그쪽으로 상대적으로 몰려가는 네.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네. 지금 인플레이션 장에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 가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건데 네. 이해는 되긴 되는데. 이해는 되긴 되는데 제가 내리고 싶은 이제 결론은 네. 하지 마라. 음. 왜냐하면은 우리가 투자할 때는 꼭 끝을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그냥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1억짜리 집이 2억이 되었어요. 근데 시장이 조금 정상화가 되었어요. 네. 그때 이 2억짜리 집을 받아줄 사람이 있는 걸 봐야 돼요. 잘 팔릴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요층이 두텁지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이야 공급이 많이 없고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가지고 들어갈 진입 장벽들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요. 결국은 나중에 시장이 정상화가 되었을 때는요. 선호되는 데가 선호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서울대 같은 경우가 정원을 늘린다고 미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지방에서 미달이 되는 것처럼 네. 그 지방에 대한 부분들은요. 결국은 나중에 내가 매도할 때 붙을 사람, 매수세가 있는가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근데 많이 없을 거예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사기는 편할 수 그렇죠. 있는데 결국 우리는 중요한 게 잘 파는 것까지도 그렇죠. 고려를 해봤을 때 네. 지방은 잘 팔리는 것에 있어서 네.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네.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합친 게 그 아파텔이거든요. 네, 아파트를 네. 합친 게. 근데 오피스텔이에요. 이것도.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지금 방 3개짜리 나온 거 그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낫긴 나은데 주택보다는 그래도 약해요. 네. 근데 이제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원룸 이런 1.5룸 이런 것들은 네. 상당히 이제 지속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음. 빌라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내가 거기 생활하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네. 불가피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정상화가 되면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되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방의 매수세가 높다는 부분들, 그럼 나도 지방에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과연 지금 들어가는데 내가 경험이 있고 뭐 투자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걱정이 없는데 아마 매도 타이밍도 잡기 어려울 거고요. 네. 그리고 팔 때 이제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 정도로 팔기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에 있는 아파트고요. 그 지방의 수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없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쉽게 들어가지 말자. 예. 근데 그 오피스텔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서울에 꼭 살아야 되는 꼭 살고 싶은 니즈가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무리 봐도 아파트는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네. 자기 생활권은 다 서울에 맞춰져 있으신데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하시는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아마 실거주까지도 고려하고 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건 네.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실거주로 불가피하게 오피스텔을 사는 거는 뭐 이제 실거주니까 괜찮긴 한데 네. 우선 그 이전에 오피스텔이 뭐 서울에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뭐 한 투룸 정도를 구한다. 네. 그러면은 차라리 저는 이제 어떤 거에 대한 기회 비용을 더 따질지 모르겠지만은 수도권 쪽에 네. 그래도 지하철이 좀 연결이 돼 있는 데서 직장에 가까운 수도권 쪽에 그냥 싼 저가의 아파트, 저가라는 거는 저평가의 아파트죠. 그거를 비교한 다음에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가치가 오르는 거의 속도 자체는 그 입지를 담을 수 있는 물건 자체는요 오피스텔보다 주택들이 더 잘 담아요. 이걸 그러면은 네가 뭔데 이거를 그 정의하느냐? 그거는 결과가 말해주고 있어요. 결과가 네. 시장에 있는 오피스텔 물건이랑 주택의 물건들을 한번 가격들을 올라간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차이가 큽니다. 되게. 네. 그러면 서울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매하려고 했던 분들이 그 일자리 노선이 연결되어 있는 네. 곳으로 수도권 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직주 근접은 어느 정도 포기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으로도 들리는데 만약에 여력이 된다고 하면은 네. 저는 투자용으로 네. 그냥 수도권이나 이런 데를 해놓고 네. 가까운 데다가 혼자 사시면 원룸을 살아도 되잖아요. 네. 차라리 그런 식으로 돈을 좀 분산하는 게 낫죠. 근데 수도권이 내 직장하고 좀 가까운 근거리에 있다. 네. 뭐 한 3-4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는데 가격들이 맞는 데가 있다. 네. 이러면은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로 그쪽을 살아도 돼요. 그리고
지금이야 대출 규제 때문에 좀 한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보금자리론 자체도 70% 연봉이 연 6천만 원 미만의 네. 어떤 그 자격 조건이나 일부 조건들이 맞으면은 70%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좀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아마 내년에 조금은 풀릴 거예요. 풀리면은 뭐 그걸 활용해 가지고 네. 이제 보금자리로 70%까지 해서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아직까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수원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군포라든지 네네. 이런 데는 강남권하고 가깝잖아요. 그쵸. 그 위쪽은 이제 구리 쪽이라든지 이런 데도 일부 이제 소형 평수들이 가격들이 맞는 데가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실거주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못마땅하면은 갭 투자를 하고 그냥 월세로 그 근처에 가든지 뭐 이렇게 네. 선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그렇네요. 꼭 내가 서울 살아야 된다고 해서 오피스텔이란 선택지만 남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직주 근접이나 편의 사항도 중요하겠지만 네. 5년 후에 나도 중요할 거고 네. 10년 후에 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그 9월에 전국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107.6%로 최고치예요. 그리고 수도권의 빌라 상승폭도 아까 말한 것처럼 최대치로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매 시장의 전국의 아파트의 가격의 낙찰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요.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도 매수의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매수 심리가 아직까지 네. 많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2021년 1월 이전에는요. 네. 낙찰가율 100%가 아니었어요. 보통 90%대까지. 그렇죠. 근데 네. 1월부터는 단 한 번도 10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지금 계속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매물이 귀한 것도 있겠지만 경매 신청한 시점에서보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그 사이에 시세가 변동했으니까 경매 낙찰가에 딱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낙찰가율을 보면은 9월 기준으로 서울이 거의 115%, 그 다음에 울산이 한 114%, 부산이 111%, 광주가 한 뭐 104%, 요 정도 수준으로 되고 네네. 나머지 뭐 전남, 충남, 뭐 강원 이런 데는 이제 100% 미만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100% 미만인데 네. 전월 대비해 가지고 5% 이상 상승을 다 했어요. 아, 그 낙찰가율 비율이. 계속 상승세인 거는 변함이 없는 거네요. 예,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집값이 좀 떨어지겠다, 완전히 지금 급락하겠다 이런 시그널이 전혀 보이지도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사람들이 요즘에 주춤주춤하는 매수 심리가 둔화됐다 등등등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서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최근에 집을 매매하신 분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무주택자이신 분은 드디어 기회가 오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현상을 제대로 인지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야 될 현상 자체가 네. 그 오피스텔도 저번에 계속 빌라가 거래량 자체가 아파트를 따라잡고 가격도 오른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그거는 유지가 계속되고 있고요. 네. 저가니까 오피스텔도 9개월 연속 가격이 상승세가 있어요. 오피스텔도.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이 제목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 이제 지방 매수세가 많이 네.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낙찰 가격도 올라갔지만은 빌라도 상승세가 있다. 네. 그리고 오피스텔도 9개월 연속 가격 상승세가 있다.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제목을 붙인 게 가격은 오르지만 주의해야 될 현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저가라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팔 때에 팔 수 있는 물건인지를 꼭 봐야 된다는 게 이런 물건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싸게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세금에 대해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 공시지가 미만 1억이라고 막 들어가다 보면요. 네. 나중에 매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지금의 흐름에 너무 일일 일비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으니까 나 빨리 들어가야지. 뭐 이런 그걸 성급한 마음보다는요. 네. 시장을 좀 크게 보고 물건을 고를 때도 이제는 처음과 끝을 동시에 이제 다 고민하면서 가는 부분은 꼭 생각하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신문들이 뭐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 물건들이 오르지만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매수할 때에 어떤 그 시점에서 매도를 생각해야 된다. 네.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지방 아파트 네. 또는 서울 사시는 분이 지방 아파트 네. 또는 빌라 오피스텔을 사고 싶어서 사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네. 워낙에 아파트는 비싸니까 못 사니 네. 뭐라도 해야 돼서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이런 것도 건드리기가 약간 두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나는 인플레이션 장에 네.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께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악의 선택은요. 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최악이에요. 하지만은 최소한 지방에 들어가기 전에 수도권의 저가 아파트도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지방은 지금 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네. 그 정도로는 수도권에 진입을 못해요. 하지만 조금만 돈을 더 보태면은 뭐 지금 돈을 끌을 수 있는 수단들을 많이 활용해야 돼요. 네. 뭐 그 마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신용대출을 일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신용대출로 지금도 뭐 규제가 있기 때문에 뭐 2, 3억씩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한 5천 정도만 5천에서 6천 정도만 있어도 네. 할 수 있는 데가 일부가 있어요. 수도권도. 그래서 꼭 그거를 비교해보고 불가피하게 지방을 들어간다면요. 지방은 들어갔다가요. 빨리 나와야 돼요. 나중에 이 인플레이션 장이 끝나기 전에 그래야지 나도 생존할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케이스가 지방에 만약에 집이 있는 사람이면요. 네. 그냥 집을 사도 상관없어요. 네. 그건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실거주의 목적으로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려면요. 지방에서 전세로 있는 것보다는 그냥 집을 사서 실거주 목적으로 하고 그거를 한 다음에 나중에 현금을 조금 모아가지고 종잣돈을 네. 나중 시장에 다른 집을 한 채를 더 사는 투자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좀 현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서울 수도권 비싸니까 일단 지방부터 보자 이러실 필요도 없는 거고 네. 예, 그리고 현재 상황과 또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잘 감안을 하셔서 네. 좀 의사결정을 잘 하실 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네. 어떤 것들이 한 주간의 이슈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제 대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대출 규제가 아마 다음 상승장에 스프링처럼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을까. 아, 근데 저는 참 네. 이게 너무 비상식적인 것 같아요. 대출을 안 해주면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니까 네. 떨어져야 정상처럼 보이는데 네. 대출 규제를 하는 게 왜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건 아닌데요. 네. 이게 한시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 자체를 네. 5% 6%로 지금 제한을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제한을 한 부분들이 뭐 영원히 이제 제한을 한다. 그러면은 문제는 안 되겠죠. 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네. 이거를 5% 6%까지 도달한 다음에 지금 12월 되면은 거의 이제 대출이 안 될 상황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12월 안 되는 상황들이 끝까지 가면은 완전히 막히겠죠. 그 대신 부작용은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집을 못 사거나 네, 전세를 네. 못 구하거나. 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리셋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리셋이 내년 1월 1일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대출의 그 가계부채 증가율 자체를 4%로 이제 조금 축소를 시켜요. 네. 그럼 시작됐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빨리 받아야지. 몰리겠죠. 그렇죠. 그럼 몰리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몰리면요 가격들이 또 움직이게 되겠죠. 아, 그렇군요. 한시적이라서 그래요. 항상 이랬어요. 예전에 우리가 2년 전에 7월 달까지 양도세 일시적으로 감면해 주겠다. 네, 네. 뭐 이렇게 하니까는 내놓는 사람보다는 뭐 또 다른 부작용들이 생겼고 일단은 뭔가를 시간을 정해 놓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도 7월 31일까지 작년 7월 31일까지 하겠다니까 그 전에 미리 전세를 확 맞추려고 막 네. 사람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너무 불안한데 한시적으로 묶어 놓으면 사람들이 미래의 수요들이 지금 앞으로 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죠. 지금 수요가 안 되니까는 앞으로 내가 수요자로 대기를 타다가 나중에 대출이라는 게 풀려버리면 그때 확 또 몰리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이제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각자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네, 네. 저는 이렇게 계속 막는 부분들 그리고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은 또 이제 대책을 낼 거예요. 올 중반이니까 이제 거의 다 됐죠. 아마 네. 다음 주나 뭐 이번 주 정도에 한번 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전세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아마 내년 또 초에 그 대출의 문제 때문에 네. 가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저변에 깔리는 환경이 문제인 거예요. 2022년도에는 아직까지 입주 물량이 없고 네. 규제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그쵸. 공급
가뭄 상태에서 네. 그런 대출의 규제가 일시적으로 조금은 받을 수 있는 여건으로 바뀐다는 건요. 이제는 가격들이 또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 대출도 금방 소진될 것 같으니까 네, 금방 그쵸. 소진될 것 같으니까 야 내가 작년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대출 안 돼서 네. 못 들어갔거든. 네. 근데 그 사이에 집값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 네. 그러니까 대출이 나올 때 빨리 받아서 빨리 뭔가 매매를 해야 돼.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질 테니까 맞습니다. 수요가 매수하려는 심리들이 확 몰리겠네요. 그렇죠. 팔려고 내놓은 분들은 별로 없는데 그렇죠. 살려는 분들이 많이 모일 테니 네. 가격은 또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는 것 같은 네. 그런 시장이 펼쳐질 수도 있겠네요. 있고요. 지금 이제 반대적으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정부가 이제 가계 대출을 쪼였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서민들이 그 이사철의 패닉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여기서 난리도 아니던데요. 예,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남의 어떤 한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요. 네. 대출을 구해줄 은행을 못 구해가지고 어. 당첨자 40%가 계약을 포기하고 전세 집도 이제 계약금이 수천만 원을 날리는 경우도 지금 아이고, 발생을 어떡해. 하고 있고요. 아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출이 네. 안 되니까 고금리에 이제 어떤 사채들까지 네. 끌어쓰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너무한 게 뭐냐면 우리는 정부를 믿고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가격을 못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좀 이런 안타까운 분도 현상이에요. 있다면서 예전에 사전 청약인가 그런 거 네. 하셔가지고 거의 한 8년 10년 만에 네. 이제 입주하려고 딱 하는데 잔금 대출 불가. 아 그런 적이 있었죠. 네. 잔금 대출을 불가했는데 다행히 그때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다행히 대출이 허용될 수 있고 그것만 문제가 있대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예, 그렇게 된 적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지금 상황이 나중에 스프링처럼 튀어 오를 거다도 중요하지만요. 네. 우리가 그 이런 것 같아요. 무언가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의 그 편의와 네.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일단은 소수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소수는 일단 피해를 봐도 괜찮아. 일단 네. 제치고 일단 우리 목표를 꼭 성취하기 위해서 네. 뭔가를 지금 규제를 아, 하자.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난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네. 되게 자본주의에서 퀴를 쥐고 있는 건 사실 어떤 물건 또는 재산의 소유권자들이 네. 이걸 어떻게 할지 말지를 키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키를 쥐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정부가 네가 키를 쥐고 있어. 네 키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건데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 피해가 이제 임차인들에게 세입자들에게 전가되잖아요. 단편적인 예로 보유세 올려. 그럼 사람들이 보유세에 무서워서 집 파나요? 안 팔죠. 월세를 올려버리고 말지. 그렇죠. 월세를 올리고 안 팔죠. 왜냐하면 네. 팔려고도 못 팔아요. 보유세보다 더 무서운 게 양도세. 양도세니까. 예. 예. 그럼 보유세를 올려주면 양도세를 좀 낮추거나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숨통을 틔워주면 되는. 또 열받네.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근본적인 목적 자체는요, 대출을 완화하고 하는 부분들이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쵸. 유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포커스를 거의 80-90% 이상을 주택 때문에 네. 이제 막는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정부의 의도는 그거 같아요. 지금 불가피하게 상승장이 계속되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정을 네.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가격들이 올라가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거래가 될 때마다 신고가가 일어나네. 그럼 거래를 안 되게 하면 되잖아. 싹을 말려버리는. 네, 그러면은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막으니까 사람들이 대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전세를 끼는 거네. 네. 그럼 전세를 못하게 하면은 갭 투자 안 하겠네. 그럼 전세를 대출을 조금 규제해 버리면은 전세가 못 구해지면 갭 투자가 안 투자들이 되니까. 심리들이 완전히 위축되겠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잡아보자. 일단은 최소한 20일 죽여보자. 이런 의도가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선의의 피해자는 실제로 전세로 거주를 해야 되시는 분들.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이 기억나요. 저 결혼하기 전인데 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영일아, 우리나라는 돈 없어도 나라 덕분에 좋은 집에 살 수는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은 그래도 서민들을 위해서 네. 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 이 얘기였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안 되는 시장이 돼버린.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이 시장에서 그러면 나 우울해라고 있으면 안 되고요. 항상 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정책과 하나의 기조들이 영원하진 않아요. 그쵸. 항상 변동이 돼요. 또 이 시장이 죽고 또 이런 시장이 또 살아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안 된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도 보고 앞으로도 어떻게 변할지를 좀 관망을 하면서 네. 대처를 하는 어떤 전략들을 좀 가져가는 게 네. 좀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 특히 무주택자는요 아무리 이렇게 뭔가 막힌 상황이고 규제가 심하더라도 겁나는 시장이겠죠. 왜냐하면은 수치적으로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고 아유, 그럼요. 그다음 숫자 보니까 후덜덜거리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택 없이 인플레이션 시장을 간다는 건요 지금 양극화의 피해자에 점점 더 크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을 염두하시고 거시적인 경제도 보시고 과거의 역사도 보시고 부동산이 왜 오를까 왜 내릴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시면서 좀 현명하게 실물 자산을 가져가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원래 그 카드 게임을 할 때도 패를 잡는 건 내 마음대로 잡을 수 없지만 그거 그렇죠. 가지고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는 네. 또 내가 결정하기 나름인 거거든요. 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패들이 있다면 그거 패만 보고 그냥 에이 해버릴 건 아니고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를 좀 현명하게 좀 지혜롭게 활용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